네, 수년간 사이비 교주 행세를 하면서 여성들을 하인처럼 부린 것도 모자라서 20대 교사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있습니다. 이제 선고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왜 엄벌을 해야 하는지 이 남성의 지난 행적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우 기자, 어쨌든 지금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을 한 거잖아요. 이른바 제주 여교사 살인 사건이라고 불리는데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우선 찬찬히 사건 경위를 살펴보면요. 네. 지난해 6월 2일 제주 서귀포 아파트에서 한 여성이 쓰러진 채 발견됐고 결국 숨졌습니다. 네. 이 숨진 여성은 27살 여교사였습니다. 네. 경찰이 의심한 건 여교사와 알고 지내던 40대 남성이었는데요. 여교사가 서귀포시 초등학교로 근무지를 옮기는 과정에서 이 남성이 좀 머물 곳을 구해주는 등 이 도움을 줬다고 알려졌습니다. 근데 이후에도 이 신앙생활을 의논을 하면서 이 만남이 계속 유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만남이 유지돼 가던 이후에 이제 여교사가 이제 숨졌잖아요. 네. 경찰이 의심을 했고 이 남성이 피해자로 결국 입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살인 혐의로 재판 중인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생활을 통해 알고 지냈다. 사실 이 단서만으로 범인으로 지목된 건 아닐 텐데요. 그렇습니다. 40대 남성이 119로 신고를 해가지고 병원에 후송이 됐어요. 네. 근데 그 여성, 20대 여성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사망했을 때 출동했던 경찰관이 검시를 하는데 일단은 네. 외관을 보는 거예요. 외관을 봤더니 몸에 피멍이 들고 있더라. 상처가 보이더라. 흔적이 있었군요. 이렇게 되면 담당 경찰은 그 형사계로 넘기면 형사계에서 검사를 통해서 그 부검을 의뢰하거든요. 그럼 검사는 또 판사의 법원의 영장을 받아서 부검을 하게 돼 보니까 부검을 하니까는 복부 자창에 의한 췌장이 파열됐더라. 그러니까 복강내에 다량의 피가 모였기 때문에 그 실혈, 복부 췌장 파열로 인해서 사망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외력에 의한 거. 그러면 누가 구타하거나 살해했다라고 보고 수사가 시작된 거죠. 네. 그런데 처음에 119에 신고한 남성이 이 40대 남성이라면서요. 경면으로 여성을 떨고 있다. 그래서 네. 의심의 눈초리를 피했던 걸까요? 이 남성은 저 여성이 사망하자 바로 119에 네. 신고를 해가지고 구조 요청을 했죠. 그리고 일부러 그 피해 여성의 유가족을 찾아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피해자가 경련으로 쓰러진 다음에 신고가 늦어서 죽은 것 같다. 그러니까 자신은 이 죽음하고 관련이 없다는 식으로 네. 이제 이렇게 넘어가려고 했고요. 네. 사건 현장에서는 아무래도 구타하고 그랬었으니까 혈흔이라든지 범행 흔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거는 이 사람이 미리 싹 다 지운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딴에는 아주 이 증거인멸을 확실히 했다고 생각을 했겠지만 경찰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 여교사가 CCTV상에 그 집에 들어간 이후에 다른 사람이 출입한 사실이 없다면 이거는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이 아니면 그 집안에 있던 이 남성이 절대적인 용의자가 되겠죠. 네. 거기에다가 그 직전에 이 남성이 피해 여성에게 보냈던 SNS 문자에 보면 네. 파멸 운운하면서 아주 격한 감정이 있는 그 문구가 나오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러한 증거 때문에 검거가 됐고요. 경찰과 마주했습니다. 범행을 순순히 좀 인정을 했나요? 순순히 인정 안 했겠죠, 처음부터는. 그런데 나중에는 경찰이 이렇게 증거를 들이미니까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 이틀 만에 긴급 체포됐다고 하는데 그 체포된 이유를 보면은 여성의 몸에 폭행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한테 맞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CCTV, 아파트 CCTV로 보니까는 그 시간에 여성이랑 같이 있었던 사람은 신고를 했던 이 남자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남자가 문자로 그 여성한테, 피해 여성한테 뭐 죄악을 처벌해야 된다, 네. 막 이런 경고성의 메시지도 보냈단 그렇죠. 말이에요. 이렇게 들이대는데 내가 안 그랬어요. 이렇게 발뺌하기는 어렵겠죠. 네. 그래서 어쨌든 여성을 폭행해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했는데 이인우 기자, 피해자가 이 여성뿐만이, 이 여교사뿐만이 아니었다면서요? 네, 이 살인사건 발생 이후에 좀 이 사람의 그간의 행적을 짐작케 하는 이 다른 피해자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네. 이 남성에게 돈을 빼앗기고 폭행을 당했다는 증언들이, 이 다수의 증언들이 나온 겁니다. 이 한 여성은 이 남성이 한 번에 수백만 원의 현금을 요구했고 이 거부하면 심하게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피해액만 4억 원에 달하는데요. 이 특히 숨진 여교사도 수천만 원을 강제로 뺏긴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여교사가 이런 상황에서 좀 벗어나려고 하자 이 남성이 격분을 해서 폭행하고 결국 살인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추정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이 남성이 9년 동안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좀 마음이 여린 사람들, 피해자들을 물색해 왔다고 합니다. 특히 아버지와의 뭐 아픈 경험을 묻는다던가 이런 수법을 썼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피해자들을 하인처럼 부리고 폭행까지 어떻게 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약 9년간 교회 인근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이 처신했던 거는 기본적으로 네. 종교의 어떤 이 사이비 종교로 보이는데 무슨 네. 창시자 역할을 한 것 같고요. 네. 자기 귀로 그 성령의 말씀이 들린다는 식으로 사람들을 네. 현혹하기도 했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4명의 각각의 피해자들의 공통점을 찾아봤더니 네. 이 피해자들이 전부 다 가정이나 혹은 친구 관계, 이 대인 관계에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 네. 즉 누군가에게 의존하고 마음의 상처를 어떤 좀 위안받으려는 의식들이 있던 분들을 타깃으로 삼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었고요. 네. 그러니까 무슨 이 종교인을 사칭하니까 헌금을 위해서 돈 내라. 그 다음에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구타할 때는 이건 하나님이 벌을 내리려고 지시가 떨어진 거기 때문에 내가 너를 때리는 걸로 징벌을 한다 하는 식으로 합리화시켰던 거죠. 네. 예.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다른 피해자들은 살인까지 당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왜 이 여교사만은 유독 죽음까지 이르게 됐던 걸까요? 그러니까 이 여교사가 그 사이비 교주라고 하는데 네. 이 사람과 연락을 피하거나 그 합숙소가 있어요. 그 집안일을 거부하니까는 이 40대 사이비 교주가 상당히 흥분한 것 같아요. 그래 그날도 불렀는데 안 갔어야 되는데 합숙소를 가니까 흥분해가지고 이제 구타를 하다 보니까 그 폭행이 심하다 보니까 상해 당하기 때문에 사실상은 그런 사이비 교주들이 그 좀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사이비 교주 2단하고 사이비라고 있는데 사실은 2단이라고 한다면은 같은 종교에서 약간 교리나 이렇게 틀린 것뿐이고 사이비는 그 종교를 그러니까 사칭하는 거거든요. 네, 아예 터무니없는 거죠. 그렇죠. 없는 거죠. 어떻든 그 여성이 그날 가지 않았으면 그렇게 피해를 안 봤을 텐데 그날 가는 바람에 사이비 교주한테 네. 그냥 피해를 당한 것 같아요. 그런 거군요. 사실 이 여교사의 나이 당시 27살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유족들의 마음, 또 이 남성이 재판받는 모습을 지켜보는 유족들의 마음 굉장히 원통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해 재판정에서 이 피해자 측 대표로 이 여교사의 친모가 나와서 직접 좀 심정을 토로하셨었어요. 딸과 마지막 통화를 했는데 이 돌아오겠다고 하고 못 돌아왔다 결국. 아,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겠다 이런 말이군요. 네. 네. 그리고 이 40대 남성이 이 119에 좀 경련으로 쓰러졌다 허위 신고를 네, 네. 했나 봐요. 그래서 말씀해 주셨죠. 네, 인간의 탈을 쓴 악마다 뭐 이런 표현까지 썼고요. 마지막으로 이 딸이 꿈속에 나타나서 아직도 억울하다는 얘기를 한다는 호소도 덧붙였습니다. 네. 그러면 이 40대 남성 유족들이 이렇게 절절히 호소하고 원통함을 호소했는데 지금은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폭행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네. 살해의 고의성은 없었다. 즉 말하면 살인죄는 안 받겠다는 얘기예요. 상해치사 혹은 폭행치사. 폭행의 목적으로 이 폭행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됐으니까 이제 우리는 결과적 가중범이라고 일반적으로 네. 얘기를 하는데 즉 말하면 살해의 고의성이 없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내가 살해하려고 그러면 119에 신고를 했겠고 내 아내한테 문자 보내고 이랬겠느냐. 그러니까 난 살해의 고의성은 없었다 하고 어떻게 하면 하여튼 죄를 좀 적게 받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심지어 유족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실수로 당신들 딸이 잘못된 건 애통하게 생각한다. 이게 과연 반성하는 사람의 태도일까요? 일단 어제 검찰이 구형을 했고요, 변호사님. 그리고 곧 선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검찰은 살인죄를 적용해서 네. 무기징역을 구형을 했고 이 사람 측에서는 상해치사를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합의조로 합의가 안 됐어요. 그래서 1억 원을 이제 공탁할 예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상해치사와 살인의 그 구별은 살인의 고의가 있었냐를 보고 판단을 하는데 만약에 여성의 팔이나 다리를 때렸으면은 죽일 의도까지는 없었다고 볼 수 있지만 네. 여성의 배를 이 복부는 급소가 될 수 있고 자칫 사망함이 사망할 수도 있는 부위인데 여기를 발로 밟았다 그러거든요. 40대 남성의 몸무게로 여성의 복부를 밟았다고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살인의 고의가 인정될 여지가 크다고 보여지고 또 지금 감경을 받으려고 1억 원을 공탁했다고 하는데 네. 이렇게 내가 합의조로 일부를 공탁을 하면은 감경 사유가 되는 거는 맞기는 맞아요. 이것 때문에 무슨 강제추행 1심에서 실형받았다가 2심에서 벌금으로 나온 적도 있고 한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내가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했고 뭐 유족 측에서 예를 들어서 얼토당토하게 큰 금액을 요구를 한다든지 나는 반성을 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 감경 사유가 된다는 거고 최근에는 이렇게 여러 명이 공범으로 누군가를 폭행한 경우에 한 사람만 공탁을 한 경우에 이 재판부에서 이 사람만 감경을 해주는 거는 유전무죄 원칙을 결국에 법원이 실현하는 거다 해가지고는 감경을 안 해준 적도 있거든요. 이 사건의 경우에 이 사람이 편취한 금액만 4억이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죄질이 너무나 안 좋기 때문에 네. 1억 원을 공탁한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감경으로 인정될 거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야말로 마음이 어려운 사람들이 꿰어 나락으로 빠뜨린 남성이었는데요. 선고는 다음 달 14일 진행됩니다.